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 전이었나요? 그때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과 완다그룹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들은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맞이했죠. 보통 사업을 할 때 그냥 자기 현금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 쓰죠. 그리고 채권마다 다르겠지만 채권을 발행했으면 채권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회사는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러한 회사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는 그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몇 개가 망해도 그 이후에 중국 경제가 살아났다면 남은 기업들을 잘 살려서 경기를 회복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중국 경제가 지지부진함을 계속 보여줬다면 부동산 개발업체의 추가 부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높아서 난리인데 중국은 물가가 낮아서 난리이죠. 공급발 문제도 있겠지만 수요단에서 수요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까지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경제 위기급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중국의 주택 가격 지수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부터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면 당연히 부동산 개발 업체의 추가 파산 역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한 층 사면 다른 한 층은 공짜로 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부동산이 안 좋을 때 부동산 사면은 자동차 준다. 부동산 사면 명품 백을 준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중국은 한술 더 떠서 1+1이에요. 이러다가 1+2, 1+3 이런 것도 나오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1+1도 안 산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면 뭐 하나요? 세금만 많이 내고 부동산 떨어질 텐데요. 그래서 헝다그룹에 이은 중국의 비구이 위안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은 이 기사는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중국 명칭으로 비구이 위안,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8월 7일 만기인 달러 채권 2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일간의 유예 기간 내에 채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즉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공식적으로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회사는 나름 튼튼한 회사예요. 현금흐름 보상 비율을 보면 비구이 위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3%라고 합니다. 들어온 현금으로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지면서 들어온 수입이 감소하면서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비구이 위안뿐만은 아닙니다.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 허징타이프 그룹 이런 회사들 역시 디폴트를 이미 선언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의 애널리스트 중 한 분은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역시 채무 상환 능력이 우려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 회사들도 나중에 충분히 파산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업체 몇 개 망해도 나라 돌아가는 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중국 정부에서 이것을 다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융회사가 망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중릉신탁이라는 중국의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신탁으로 끝나니까 금융 느낌이 탁탁 나죠. 그런데 이 회사가 64조 원의 고객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부동산 개발업체는 팔다리에 불과합니다. 팔다리 몇 개가 없어도 사람은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사람의 심장에 해당되는 금융회사가 망하면 피가 돌지 않죠.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망하게 되면 돈이 돌지 않습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되죠.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릉신탁이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진보구펀, 난두구의 선행거지 이러한 회사의 만기를 맞은 상품의 지급을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릉신탁이 자발적으로 나 돈 주기 어려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앞서 언급드린 돈 받을 회사
진보구펀 등 이 회사들이 먼저 공시를 했어요. 나 중릉신탁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어. 이러한 규모가 64조 원이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 세 개의 회사들이 받을 돈은 1조 원 정도고요. 이 회사들을 비롯해서 중릉신탁이 현금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규모가 다 합쳐서 6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홍콩 명보에서는 최소 64조 원이고 최대 11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릉신탁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대기업입니다. 한국은 무슨 그룹이라는 말을 쓰죠. 중국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계라는 말을 써요. 중릉신탁은 중주계에 속해 있는데요. 중주계가 관리하고 있는 총 자산 규모가 18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모두 지급 불능이 되거나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고 있어요. 현재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보면 7.27까지 올라갔어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많은 사람들이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중국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에요.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안화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한국의 원화 역시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중국에 많이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속국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위안화와 원화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파란색 위안화 환율과 녹색 원달러 환율을 겹쳐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위안화 약세가 나오면서 한국의 원화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원달러 환율이 133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도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올해 초부터 중국 관련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렸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중국 경제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중국이 망할 것 같진 않다. 어차피 중국 정부에서 이것을 다 보듬을 수 있고 중국은 앞으로 돈을 풀어서 이것을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과거부터 이야기 드렸던 게 중국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중국 주식을 굳이 사야 할까요? 중국이 망하냐 안 망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 잘 나가도 언제든지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데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다. 차라리 우리는 한국과 미국 같은 곳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휘청거리면 한국 역시 일시적으로 휘청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을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7월 기준으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4억 달러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6천억 정도 매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만 보면 외국인은 6월 달에는 3억 달러를 순매도했고 7월 달에는 4억 달러를 순매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외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도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주식과 채권을 합산한 전체 자금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체 합산 규모는 5월, 6월, 7월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여요. 그리고 8월달 현재 매크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8월달에는 아마도 외국인이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부분을 체크해 봤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1조 2천억 원 순매도했어요. 방금 전에 7월달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6천억 정도 순매수했다고 했는데 이것의 2배 규모를 외국인은 8월 절반 동안 그냥 팔아치웠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위기일까요? 저는 위기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위기가 터지고 있지만 그것은 마이너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의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되고 있고 연준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8월 내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터지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주춤거렸던 것입니다. 미국 상황을 조금 더 볼게요. 이것은 항목별로 대출 연체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모기지 연체율을 볼게요. 모기지 연체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연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굳이 따지면 남색으로 표기된 신용카드 연체율이 8% 정도로 가장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어렵다, 경제 위기 온다, 경착륙이 온다 말들이 많은데요. 대출 연체율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흡수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채 발행 규모는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채를 엄청 찍으면서 돈을 풀었는데 올해는 더 푼다고 해요.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더더욱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에는 수많은 국채를 연준에서 사줬는데요. 지금은 개인과 기관에서 이것을 모두 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란 나라의 대출 연체율도 낮고 망할 것 같진 않으니까 만약에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자신감 있게 국채를 팍팍 찍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모은 돈을 바탕으로 키우려는 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 2차전지, 건설기계, 조선, 신재생, 전력설비, 요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2차전지는 대표 성장주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중국 경제가 망한다고 난리인데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의 투자 방향성만 잘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